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2025년이면 인천에서 보잉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이스라엘 국영방위산업체, IAI사 등은 이런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079년까지 15조 원의 수출액과 1,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 세계 항공화물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1,010억 달러에서 지난해는 2,014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3년 사이 2배로 급증한 겁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항공화물기 수요의 상당수는 신규가 아닌 개조 화물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의 중심지로 인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잉 B777 화물기 개조 사업의 해외 첫 생산 기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아틀라스 항공 아태 지역 항공정비 허브 유치에 이은 성과입니다. We have chosen Incheon as a site for the 777 conversion mainly because of the personnel and the Korean people. That we know that when they start to work, they will do it diligently, they will be professional, and they'll make it happen.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정비단지 내 화물기 제조시설 1호기를 건설해 임대합니다. IAI사는 국내 MRO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생산 기술을 이전해 2025년부터 화물기 개조를 하게 됩니다. 2025년 B777 화물기 개조시설 1호기 가동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에어버스 A330 개조시설 2호기가 가동됩니다. 항공기 부품이 6,800개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4,800개를 한국 내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1년에 6대의 항공기를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면서 그것을 50년 연속 중정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자리 1,800개 창출은 물론 국내 누적 수출액은 2079년까지 1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정비단지를 유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 또 고용 증가에도 기여를 하고 앞으로 저희 공항이 발전하는 데도 또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개조된 화물기는 100% 해외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최근 분당구에서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제2의 정자교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이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인천시도 지역 내 교량 270여 개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1975년에 준공된 만석 고가교입니다.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정밀 안전점검이 진행됩니다.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고 철근 탐사기 등을 활용해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안전점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교대와 교각 등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유 시장은 최근 분당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했습니다. 6월까지 인천시 전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보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뿐만이겠습니까?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조치하고 현재 인천 지역 내 교량은 모두 273개. 이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이 넘고 안전 등급이 C등급인 교량은 36개입니다. 현재까지 D등급과 2등급인 교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도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선 이유입니다. 철근의 위치랑 철근의 강도, 그다음에 콘크리트의 반발력, 그리고 균열이 있는지 이런 부식, 이런 부분들을 모두 확인하는 오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114억 원을 들여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LG헬로비전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추홀만의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3,008세대, 옹진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미추홀이 2,523세대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가 177세대, 남동구 153세대, 부평 112세대 등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가입 34개 단지 1,787세대 중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는 60%가량인 1,066세대입니다. 이 중 이미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6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매각 중인 세대는 261세대여서 5월까지 잇따라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경매 대기 세대는 672세대, 공매 중인 곳은 27세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만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이 살던 전셋집은 모두 경매에 붙여진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면서도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인천 미추홀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눈뜨이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 전세 사기를 쳐도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니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들이 벌써 3분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전세 사기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손지원, 후회수,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물론 정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로 인천에서만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피해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정부와 인천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경매 중단을 추진하고 인천시는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건축왕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500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인천에선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3천여 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비관해 3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 안타까운 사망이 이어지자 정부와 인천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매 중단 방안을 지시한 데 이어 인천시도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는 이런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자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우선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대출이자를 모두 지원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특히 청년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월세도 지원합니다. 월세는 매달 4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됩니다.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한 세대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하신 피해자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구당 150만 원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또 상수도 단수 예고를 즉시 유예하고 5월부터는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세 피해 실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말 기준 미추홀구 일대 피해자는 2,479세대, 이 가운데 1,523세대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고 87세대는 이미 매각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뒷북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화군 부속섬 하면 아마 교동도와 성모도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 섬들은 이미 다리로 연결돼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속섬 주문도와 보름도 등은 가까이 있어도 다리가 없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당연히 연도교 건설이 주민들의 수건인데 연내 착공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강화군 선수선착장에서 100길로 40분 거리에 있는 주문도. 4.55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작은 섬이지만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아차도와 보름도가 있습니다. 같은 서도면에 속한 섬이지만 연도교가 없어 배편으로 다른 섬을 오갑니다. 때문에 서도면 주민들의 수건인 연도교 건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기획재정부에서 한 차례 사업이 좌절됐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의 조건부로 통과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섬을 잇는 연도교는 두 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을 앞두고 있는 곳은 아차도와 주문도를 잇는 0.55km 구간의 주문 연도교. 그리고 다음에 추진될 곳은 아차도와 보름도를 잇는 1.06km 구간의 보름 연도교입니다. 주문 연도교는 300억 원을 투입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공고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사업 착수를 목표로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름 연도교도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강화군은 440억 원을 투입하는 보름 연도교를 함께 추진해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에선 추가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착공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인천시는 조만간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착공 시기가 다가오자 연수구 원도심에선 추가역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인천발 KTX 등 다른 철도와 연계해 환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이번 유정국 시장과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신도시와 원도심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신선 정차는 필요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열린시장실 게시물엔 이미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했고 인천시장의 답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일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역이 생길 경우 협상 과정에서 착공 기간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GTX B노선의 수인선 환승역 추진 여부는 인천시 내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은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청원 답변을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서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위험천만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에 인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형 화물차까지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의 한 도로입니다. 좁은 도로로 차들이 쌩쌩 내달립니다. 도로폭은 불과 4m.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도로가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보행로가 아예 없어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 대형 화물차들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 간 접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인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거는 무슨 거창한 인천 북부권 개발 계획이니 대곡동의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겠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소한 인도는 넣어주고 인도를 넣은 상태에서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차도 넓히고. 하지만 서구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도로 개선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검단 2지구를 개발하려다 무산됐고 병원 유치와 스마트시티 사업 등도 무산된 상황. 서구는 현재 민간 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로 정비가 수년째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최근 인천시는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본격적인 봄 꽃게철이 찾아왔습니다. 인천 바다에서 생산되는 꽃게의 약 20%는 연평도 인근에서 잡히는데요. 옹진군이 연평도 꽃게를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적재산권 출원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브랜드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봄 꽃게철을 맞은 연안부두 어시장. 수조마다 알이 꽉 찬 꽃게가 가득합니다. 원산지 팻말엔 대부분 연평도 꽃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평도를 포함해 대청도와 백령도 등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도 함께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해 근방에서 많이 잡아오니까 지역을 다 특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평도는 일단 인지하고 있으니까 연평도. 인천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연간 6,500여 톤. 이 중 연평도 바다에서 잡히는 꽃게는 1,100여 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17%에 달합니다. 옹진군이 지역 대표 수산자원인 연평도 꽃게를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산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실태조사 결과 브랜드화된 수산물이 또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또 수산물의 특성상 부패하기 쉽고 신선도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반영하기 위해서 브랜드화를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으로는 10여 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꽃게라는 의미의 연평꽃게와 금처럼 귀한 꽃게라는 뜻이 담긴 연평금꽃게, 꿀처럼 달고 맛있다는 뜻의 연평허니꽃게, 이 밖에도 연평참꽃게, 연평진꽃게 등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옹진군은 조만간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브랜드 이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9월 중엔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향후 지적재산권 출원 등의 단계를 거쳐 올해 내로 연평도 꽃게 브랜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올해로 63년이 됐습니다. 인천도 시민들이 치열하게 투쟁했는데요. 학생운동을 앞장서 벌인 곳이 바로 인천기계공고입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선배들과 함께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이 저지른 3.15 부정선거. 전국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며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인천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투쟁을 벌였는데 여기에는 인천기계공고 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학생 300여 명이 행진하다 경찰과의 충돌로 다치고 일부는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백발이 된 팔순의 노인은 6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정의 사회를 배웠는데 이건 정의 여부가 아니니까 정의를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말리고 학생들은 데모를 하고 그래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뒤에 수봉산이 여기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4.19 이듬해 학교 본관 앞에 설치된 학생의거 기념탑. 어깨 동무를 한 모습은 당시 5개 과 학생 대표들을 상징합니다. 그날을 떠올린 동기들은 감회가 새로운 듯 추억을 꺼냅니다. 학생들은 꽃을 바치며 선배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1960년 4월 19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인천에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하신 우리 선배님들을 만나 뵙는 시간을 오늘 가졌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요. (6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선후배가 함께 4.19의 노래를 부르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들의 실태를 점검합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린 지방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년 뒤 대학의 절반 이상이 소멸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 대학이 지역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대구 외국어대학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한 해를 빼고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5년 대학 알림이 지표마저 급락했습니다. 학생 충원율은 69%에 그쳤고 자퇴율은 14.8%까지 치솟으며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학생은 없고 싹 다 갚으대요. 그래서 저것도 문 닫는다 카드기만에 안 닫고 저러가 댕기고 외국 사람들 많이 와가 하고 저거는 나도 보고 하면 몇 년 됐어요. 경북 고령군에 있는 가야대학교 고령 캠퍼스는 10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한때 학생 수가 3,500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였지만 본교가 이전하면서 캠퍼스 주변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구 권역에서만 아시아대학교와 경북외국어대학, 대구미래대학과 대구외국어대학이 차례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권역을 전국으로 넓혀보면 총 20개 가까운 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대학들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인구 변동과 미래 전망 지방대학 분야 보고서를 보면 오는 2042년에서 2046년 사이 국내에서 살아남는 대학 수는 190개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대학은 385곳인데 앞으로 20년 만에 절반 가까이가 없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331개 대학 가운데 44%인 146개 대학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금도 권역별 충원율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권역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보면 수도권이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구, 경북, 강원권과 부산, 울산, 경남권이 90%를 웃돌았지만 나머지 호남, 제주권과 충청권은 80%를 겨우 턱걸이한 수준입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우려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일부 학교는 지금도 모집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주중에는 1개 학과만 있습니다. 1개 학과에. 주말에 이제 2개 학과 정도 있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학교 규모가 작다 보니까 충원율의 하락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교수들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주로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작은 중소 군 단위로 찾아가서 직접 치성관계에 있는 이런 지인들을 찾아가서 학생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마 그런 일들은 많았을 겁니다. 사실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수많은 재정 지원 사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고 이러한 정책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준다면 학생과 학부모 또는 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대학이 그동안에 조용히 수많은 구조 개혁을 했습니다. 유사학과 통폐합도 하고 학문 분야 간의 그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수많은 작업들을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입학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 노력은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해당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도 하고 함께 침체되기도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와 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필요로 하는 교사들의 수까지 적어지면서 신규 초등교원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진학한 교육대학교, 그곳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HCN 송원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서울에서 임용된 초등교사는 모두 922명, 2020년에 들어서는 300명대로 떨어지더니 올해 임용은 114명에 그쳤습니다. 임용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졸업하고 초등교사가 아니면 갈 수 있는 거가 없어요. 근데 교대 TU는 그대로인데 임용고시 TU가 지금 반토막 절반이 이렇게 막 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점점 재수생은 쌓여가고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사 임용이 줄어드는 원인은 학령 인구의 감소. 10년 전 50만 명을 넘겼던 서울의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약 39만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과 2033년에는 한 학급에 속한 학생이 각각 18.7명과 11.4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학생 수에 비례해 교사 수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교원 수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40분으로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중심될 수 있는 그런 교실 환경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AI와 디지털 시대, 맞춤형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좀 덜 줄이겠다는 거지 교원 숫자를 줄여나가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교육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교과 교사 외에 비교과 교사들까지도 AI 디지털 교사를 포함해서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의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이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 그러나 교대생들이 우려하는 임용 절벽을 해소할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시대, 임용 절벽의 위기를 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끌어낼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이처럼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더욱이 지방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경향이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라온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왜 인서울을 꿈꾸는 걸까요? 딜라이브 TV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최대 위기, 저출산으로 나날이 줄어드는 학령 인구.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들은 정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보단 서울로 가야 한다는 풍조가 더욱 강해지면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뭐 전공이라던가 인기 학과나 비인기 학과에 따라서 아마 명함이 갈릴 가능성들이 있지만 대체로 이제 젊은 층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대학들의 위기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오래전부터 인서울은 많은 학생들에게 꿈이었는데요. 그들은 왜 자라온 터전을 떠나면서까지 서울로 진학을 꿈꾸는 걸까요? 학생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서울의 이유로 취업을 꼽았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시장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로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취업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학과에서 학교를 옮기는 이유도 결국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고 그러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학습 환경이나 동문회 같은 인적 네트워크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단순히 요즘에는 사실 실력 위주가 좀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상위권 대학에서 좀 주변에서 같이 학우들하고 이제 그런 시너지 같이 학습을 하면서 좀 스터디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활동하는 학회라던가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고 있는 요즘 추세가 학생들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시선입니다. 보통 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 보는 인원만 해도 되게 많이 줄고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 가기 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여겨지는 게 이 정도는 가야 한다라는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인구 절벽의 위기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서울과 지역 대학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고민과 요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대학들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기업이나 지자체들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지역사회가 직접 청년 인재를 육성해 정착을 유도하는 시도가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대학 새내기들, 설렘 반 긴장 반 수업에 집중합니다. 신성대가 올해 신설한 화학공학과입니다. 신입생 40명을 뽑았는데 정원의 인원까지 총 56명이 등록했습니다. 경쟁률은 5대1 이상, 인기 비결은 역시 취업입니다. 가까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에 서산과 당진 등 충남 출신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대산 지역이 되게 큰 석유화학 공단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 서산 지역이나 당진 지역 이런 근처의 지역에서 이제 솔직히 꿈의 이제 직장을 이렇게 집 근처에서 다닐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취업에는 얼마나 유리할까? 성적 상위 50%인의 졸업생이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업 7곳에 지원할 경우 취업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현장 출신 전문가로 꾸려진 강사진이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30년 이상 된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응용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그런 직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손을 잡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 건데 기대 효과는 분명합니다. 지방대는 학생 부족 위기를 극복해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청년 유출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서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실습 장비 구입 등 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능한 인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서산시 내에서 취업의 기회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 또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가 인재를 길러 정착을 유도하는 새로운 시도가 가속화하는 지역 소멸의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최근엔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남동구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아이들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메뉴는 탕수육입니다.
고기를 튀기고 밥을 짓고 마무리 설거지까지 조리사 1명이 맡고 있습니다. 점심이 끝나면 바로 아이들의 오후 간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년차 조리사의 한 달 급여는 212,400원, 10년차 급여는 205만 원 수준으로 인상액은 월 4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조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남동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에게 월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조리사 1명당 월 6만 원으로 1년에 72만 원입니다. 보육교사들은 그나마 조금 별도의 수당이 있는데 조리사님은 전혀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별도의 조리사 수당을 또 지급할 수 있도록 또 해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건강한 밥상이 또 정성껏 제공되지 않을까. 남동구는 올해 첫 추경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 5,4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2,448만 원은 조리원 수당으로 3천만 원은 영세반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남동구는 올해 초부터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조리원 인건비와 영세반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5월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유아가 저희가 통계상 보니까 39.5%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지금 국공도 보면 너무 많이 아동이 출생이 저조해서 영세반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영세반에 반별 지원금을 5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걸 신설했고요. 남동구의 전체 어린이집 수는 271곳으로 5년 전보다 29% 줄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난이 심화되면서 결국 기초지자체까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이 해외 선진교육 정책을 돌아보기 위해 9박 11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길에 오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인천 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5만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천은 매년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 가운데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1,000여 명이 학업을 중단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원년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과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해법을 찾기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오릅니다. 23일부터 5월 3일까지 핀란드와 북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4개국을 거칩니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북아일랜드는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교육과정과 스타트업, 창업교육을 중심으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선진적 대안교육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인천의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과 대안교육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 교육과 IB 교육과정, 진로 진학 직업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을 보고 인천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교육청은 2023년 역점 과제로 기초학력과 학습 역량 강화를 삼았습니다. 내년에는 인성 사회성 교육과 후년에는 진로 교육이 역점 과제가 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2024 인천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119원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방공무원과 시민들이 매일 119원을 기부해 모은 돈으로 재난 현장의 이웃을 돕는 제도인데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도입한 이 제도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복구 현장을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집안에서 집기류를 하나둘 제거합니다. 다 타버린 시설물도 걷어내고 남겨진 화재 잔해들도 남김없이 밖으로 꺼냅니다. 지난 10일 화재로 잿더미가 된 주택을 정리하는 겁니다.
화재 피해를 본 시민들의 복구를 돕는 이런 봉사활동이 가능한 건 119원의 기적 덕분입니다. 시민과 소방공무원이 매일 119원을 모금해 재난 현장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소방본부가 도입한 119원의 기적은 벌써 누적 모금액이 7억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까지 더해 기적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그 시민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제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화제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물품 지원을 해줄 수 없어도 그래도 저희가 인적 자원으로 좀 지원을 해서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대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선 소방관들이 선정합니다. 각종 소방활동 중에 직접 만난 기초 수급 생활자나 혼자 사는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분을 추천합니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봉사자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펼칩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쓰러진 경우 등 각종 구급 상황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110건의 기적 프로젝트는 그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저희 그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79가구가 119원의 기적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액만 2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는 세탁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인천시가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 수거부터 배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자활 근로자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겨우내 사용했던 이불과 점퍼들이 한가득입니다. 세탁기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뽀송뽀송하게 건조까지 마칩니다. 깨끗해진 세탁물들은 곧바로 각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네, 세탁 서비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겨울옷을 여러 개 준비해서 또 이불도 우리 세탁기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의를 다 모았다가 맡겨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불도 세탁되고 겨울옷도 세탁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찾아가는 공감 세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송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3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 이내에서 세탁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수거와 배송, 세탁업체는 모두 지역 자활센터와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자활 근로자와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겁니다. 5년 됐고요. 세탁도 재밌고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인천시는 지난해 수거 배송업체를 한 곳에서 두 곳으로, 세탁업체도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렸습니다. 세탁업체하고 그다음에 수거, 그다음에 배송업체를 확대해서 대상들도 더 신속하고 또 쾌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또 재이용 문의도 많은 만큼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4천여 가구에 세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세탁 서비스를, 장애인과 자활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